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월 1일 참 뜻깊은 해인데요. 호랑이 해고. 마침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러시아 혁명의 예술전이 열려서 지금 왔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전시를 앞두고 우리 또 김용호 예술감독님이 이 전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해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아방가르드 전시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호랑이회에 이렇게 첫날 이렇게 전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예술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여기의 영역은 이제 회화뿐만이 아니고 디자인이나 영화 그리고 시, 문학 전반에 걸친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라고 불리우는 작가들 49명의 작가들의 작품 75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김달진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그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전시장을 잠깐 돌아보니까요, 우리에게 이제 낯익은 작품도 많이 보이고요, 또 좋은 유화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출품이 됐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전시회가 한 뭐 6개의 섹션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시의 어떤 구성 이런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시의 구성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6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10년대와 20년대는 유럽 미술사에 비춰보면 모더니즘 시대가 되거든요. 네. 러시아의 그 경우도 이렇게 다르지 않아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구성을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등장,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구상에서 추상으로. 예, 네. 구상에서 추상으로. 네. 그리고 러시아 아방가르드 영화, 그리고 추상회화의 등장, 그리고 이제 구상회화로의 귀환,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디자인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전시가 보여지는 시작점과 그 마지막 전시까지 한 몇십 년간의 이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인가요? 이번에 출품된 작품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5점이고,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1910년에서 1929년까지 네. 약 30년 동안 제작된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러시아에서는 어떤 사회상으로 어떤 시대였을까요? 러시아. 1910년대 하면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191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혁명이 발발된 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격변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청년 예술가들이 그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조형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전시 작품 쪽으로 저희가 옮겨서 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여기 지금 들었으니까 전체적인 벽면의 색깔이 정말 레드, 붉은색이라 이게 어떤 혁명적인 또 어떤 관람객의 시선을 완전히 잡아당기는 이런 아주 전시 구성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방이 첫 번째 섹션이고요.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태동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방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10년대에 이제 러시아 미술계의 혁신을 주도했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인데, 이 당시에는 이 러시아의 작가들이 서유럽으로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이제 발흥했던 상징주의라든가 후기인상주의라든가 표현주의, 이런 운동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그 소위 혁신 예술을 시작하는 이런 하나의 그 조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후에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통 루복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통 판화 또는 이제 전통 그 민속화를 루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루복과 더불어서 러시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콘, 이제 성화상이죠. 특히 동방정교의 성화상인데, 이런 전통을 현대 미술에 접목하면서 러시아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태동, 첫 번째의 그 작품을 보시게 되면 8마리의 그 말이 푸른 창공을 또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법상으로는 이제 그 신약으로 대변되는 점묘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말들이 워낙 역동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 이런 게 한자로는 만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그 기호들이 말의 엉덩이에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징주의는 어떤 기호들을 이제 그림에 표상함으로 해서 그것이 품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 붉은 말은 러시아 이콘에서 러시아를 수호하는 성인이라든가 천사들이 즐겨 이용하는 그런 소위 그 동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들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그룹을 지어서 전진하고 있는 어떤 그 기상이, 이 작품이 제작된 연대가 1917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을 시켜보시면 이 작품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울리아노프라는 이 작가는 귀족 출신의 화가였어요. 그래서 혁명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 작가는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귀화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앞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내면적인 이야기까지 우리 관람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더 이 작품을 보면서 저희들한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서양 시사 얘기할 때 이제 추상주의의 어떤 시조라고 할까? 그거를 우리가 뭐 칸딘스키, 뭐 몬드리안, 말레비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추상을 크게 뭐 우리가 뜨거운 추상이다, 뭐 차가운 추상이다 이렇게 양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술사적인 거에서 우리 추상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 미술사에서 추상 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의 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꽃을 피웠던 사람을 3명만 뽑으라 그러면 칸딘스키, 몽드리앙, 말레비치, 이 3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칸딘스키와 말레비치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칸딘스키 독일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레비치는 또 일반적으로 미술사에서 굉장히 소외대원감이 있어요. 덜 알려진 작가죠. 덜 알려졌죠. 그 이유인즉슨 칸딘스키는 혁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스탈린 정권 특히 들어서면서 예술에 대한 이제 소위 압박을 가하면서 독일로 떠나버리고 말거든요. 독일의 바우하우스를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업적이 서구 미술사에 알려지게 돼요. 점선면이라든가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라 것에 대하여 뭐 이런 그 책들도 출판이 되면서 그 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말레비치는 약간 이제 조국, 뭐 국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지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조국을 떠나지 않고 이제 러시아에 머물고 거기서 1935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인전을 했는데 퇴폐 미술로 찍혀가지고 법적인 이제 소위 제재를 당하게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잠적해 있다가 결국엔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말레비치와 칸딘스키가 모더니즘의 꽃을 피운 두 명의 작가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추상미술의 원류가 좀 궁금해지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전통과 서유럽의 전통이 다를진데 서유럽의 미술사에 러시아의 대가들의 추상미술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술사의 구조가 좀 확산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색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하면은 이제 붉은색, 그리고 이제 초록색의 대비, 강한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는 보색 관계의 그 색깔들이잖아요. 이 색이 어디에서 연유가 됐는가? 이걸 따져본다 그러면 바로 동방정교회의 성화상, 이콘에서 이제 나온 작품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루복이라는 일본에 우키요에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이제 루복이라는 민속화 판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형태와 색채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매우 원시적인 그러한 필치들도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굉장히 생략하고 어떤 그 점선면이라는 그런 조형의 기본적인 요소로 환원시키는 작업은 매우 러시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말레비치와 칸딘스키를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술사의 지평을 조금 더 넓게 만드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칸딘스키의 어떤 표현주의적인 추상, 이거를 뜨거운 추상, 또 이 말레비치의 좀 기하학적인 추상, 이거를 뭐 차가운 추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추상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죠. 하나는 뜨거운 추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그 감정에 호소하는 추상이다. 그리고 차가운 추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이제 호소하는 추상이다. 이 뜨거운 추상은 주로 이제 색채나 점이나 선, 자유분방한 이런 그 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미적 그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추상이라고 본다면, 기하학적 추상은 또는 차가운 추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기하학적 패턴을 이제 화면에 구성하면서 대상은 재현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든가 색면이라든가 어떠한 이제 물감의 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그림에서 주제를 빼버리면 이거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놀랍게도 대상이 없는 점, 선, 면, 색채만으로 구성된 작품 앞에서 우리는 미적 경험을 이제 강하게 이제 얻게 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추상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아닌가. 그래서 말레비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화가들이 구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구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죠. 네, 이번 전시회에 바실리 칸디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세 점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미술사 쪽을 봤었을 때 바실리 칸디스키의 어떤 작가적인 위상이라든지 미술사 쪽인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칸딘스키가 미술사에 끼친 영향은 그림이 그림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같아요. 과거에는 그림이 신화나 전쟁이나 역사의 신여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가 사인이 없어요. 대부분의 미술사, 과거의 미술사를 보면. 그런데 이 모더니즘 미술사에서는 드디어 작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작가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작가가 자기의 어떤 이념까지도 드러내는 이런 시기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전환기에 칸딘스키가 있었다고 봐요. 칸딘스키의 그 최초의 추상은 1912년에 제작이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작은 수채화인데 뽕피센터에 있는 국립근대미술관에 수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칸딘스키는 즉흥 시리즈를 이제 이번에 제작을 해왔었는데, 이번 우리 전시회는 그 즉흥 시리즈 세 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예카테린부르크 뮤지엄에 소장된 이 회색 타원이라는 주제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색채가 좀 어떠세요? 굉장히 어둡고 뭐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보면은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컬러들이 숨겨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음울한 그러한 또 테두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작품 제작 연대가 1917년입니다. 칸딘스키가 전쟁을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칸딘스키 눈에 보이는 모스크바는 어두우면서도 그 안에 어떠한 그 미래를 향한 어떠한 생명성, 이런 그 씨앗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두운 이 선묘 안에 군데군데에 숨겨져 있는 이런 그 화려한 컬러들이 그러한 칸딘스키의 그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게 마치 이제 하나의 세포처럼 테두리져 있는 이런 그 부분도 뭐 좁게 봐서는 하나의 마을,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국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따지고 이 작품을 보면 칸딘스키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칸딘스키는 어떠한 도시라든가 대상 또는 사물 앞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그런 그 감정을 즉흥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칸딘스키의 뭐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인가요? 이런 책들이 뭐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뭐 과거 여러 당 출판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런 예술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김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났던 작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칸디스키는 원래 법학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 교수로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예술에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독일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미술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이제 제목이 헤겔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헤겔의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절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칸디스키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드러내는 점과 선과 면 그리고 색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성을 음악에다가 대비를 시켜가지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선율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하모니,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음악 작품을 해석하는 미적 용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곧바로 이제 그림 속에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의 음악 세계를 만들고 그 음악 세계가 하나의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정신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작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관객들이 이번 전시회를 방문하시면서 관전 포인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혁명이 마치 소비에트 유니온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을 찬양 선동하는 그러한 예술이 아니었느냐. 예술의 정치화, 정치적 도구로서 예술을 담당했던 작가들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혹시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910년대와 20년대, 1924년에 레닌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병역하는 이제 사회, 병역하는 시대에 대한 열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1925년에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관료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예술이 더 이상 무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935년에 스탈린 정권에서 선언한 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에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강령은 당을 위한 예술, 인민을 위한 예술이었거든요. 예술가들은 선전선동의 그 종사자들이다. 아예 강령에 그렇게 못 박아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강조한다든가, 개인을 내세운다든가, 이념을 내세운다든가, 새로운 예술 세계를 꿈꾸는 이러한 그 작가들은 스탈린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퇴폐적인 이러한 그 작가들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을 퇴폐 미술가들로 규정을 해서 아주 공중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모스크바를 떠나가지고 예카트린부르크라는 그 지역의 창고에 아예 그늘 속에 오랜 세월을 60년 이상을 버티게 됩니다. 1990년에 소련이 패망하고 이 어둠 속에서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새로운 빛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그 미술사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실패한 혁명,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술가들의 소명은 분명히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제대로 떠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정치적인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걸림돌에 이렇게 그 장애가 되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되면 숨겨져 있던 보물로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철의 장막으로 가리워졌던 러시아의 그런 이제 문화가 소비에트 유니온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에 새롭게 이렇게 우리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는 이러한 전시회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예술가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해보게 됩니다. 감독님, 여기가 지금 이번 전시하고 관련된 러시아 아방가르드 연표가 쭉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주목을 한다든지 또 어떤 미술사적인 의미에서 왜 중요한지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왜 러시아 아방가르드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면서부터 가졌던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미술사를 보면 구미 중심의 그런 미술사로 이렇게 영역화가 돼 있었죠. 그런데 구미 중심의 미술사지만 한편으로 보면 비서구권에 있는 미술사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온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국가가 이제 러시아인데요. 따지고 봤더니 구미 지역의 미술사는 러시아 미술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 미술사는 인상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니멀 아트에 이르는 이러한 100년간의 역사를 소위 서구의 근대 미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더니즘의 출발점은 인상주의고, 그것이 거둔 말하자면 피워진 꽃은 추상미술이고, 그것이 결실은 미니멀 아트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추상미술의 꽃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3명의 작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레비치, 칸딘스키, 몽드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유럽 미술사에 꽃을 피우는데 기여를 결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동안에 서구 중심으로 편성돼 왔던 이러한 그 미술사를 좀 재편하고 좀 더 그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비서구권 문화에 주목함으로 해서 우리 미술사의 지평을 좀 더 넓혀보는 이런 그 의도가 이번 전시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여기 지금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작품의 소장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모아진 작품인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전시회의 75점의 작품들은 러시아 중부에 있는 예카트린부르크 뮤지엄이라고요. 네. 스테이트 뮤지엄입니다만은 거기에 소장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카트린부르크 뮤지엄 이외에도 리즈니 로보고르드 뮤지엄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연해주 국립미술관이라든가 크라노스 야스크 뮤지엄, 이런 데 통틀어 가지고 4개의 러시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방가르드 작품들을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제 그 검색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1924년에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러시아의 혁명적 예술을 주도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라는 작가들이 전부 퇴폐 미술가들로 낙인이 찍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혁명정부 이후에 새롭게 집권을 한 스탈린이 보기에는 이 추상미술, 뭐 모더니즘의 꽃, 뭐 이성 중심의 미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민중과 더불어 하는 혁명의 네. 그런 그 전진에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탈린 정부가 점차적으로 관료화되고 그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작가들도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25년 이후에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체제에 맞게 자기 예술을 변질시키던가 아니면은 해외로 도주를 하던가 두 개의 방법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방법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네.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던 자살로 마감했던 작가들도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전쟁과 혁명기를 살았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그 숫자가 49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 당시를 살았던 젊은이들이 어떠한 작품 경향으로 그 변화하는 사회들을 대응하고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전시를 기획에서부터 모든 걸 총괄했던 우리 중앙대학교 김용호 교수님,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전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서양 미술사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